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계는 오늘 생명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들을 내놨습니다. 온 결의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고 미얀마 등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는 곳에 속히 적대행위가 끝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되 생명과 환경을 가벼이 여긴 인류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토요일 새벽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함께 백신 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 분량이 오늘 국내에 들어와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15,000여 개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미얀마 청년들이 참석해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른바 노무현 정신 계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대통령의 방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는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3박 4일 동안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먼저 도착 이튿날인 현지 시각 20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백악관에서 오전에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에 오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계획돼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대북 문제를 비롯해 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 및 안보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스와프 등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은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랜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에는 최태원 SK 회장 등 여러 경제인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져 백신이나 배터리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 사업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정상회담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백신 협력 등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새 대북 정책의 바탕을 둔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공식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대화, 미국은 외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를 바랄 가능성이 있죠. 이 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가 감길지도 주목됩니다. 또 백신 생산 공조 구축 등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한미 정상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한미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에 대한 우위를 점해 나가기 위한 한미 간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쿼드 참여나 인권 문제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철통 같은 한미동맹 재확인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포괄적 협력 구상인 코어 파트너십에 버금가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도출될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한반도 문제 등을 맡고 있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퇴치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 협력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한국을 지원할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백신난을 겪는 한국에 여분의 백신을 제공한 뒤 추후 한국이 이를 갚는 방식입니다. 캠벨 조정관의 답변은 백신 스와프도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백신 양산 능력을 활용한 아시아 백신 공급 허브 구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 백신 제조국이라면서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캠벨 조정관 역시 백신 제조창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나라가 구성한 쿼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선 확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아세안 등과 영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이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만 가지고도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대출로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TV 90%로 대표되는 송영길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완화에만 겨우 공감대를 이뤘을 뿐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50%, 시공시행사 부담금과 개발이익 투자금으로 각각 10%씩을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4%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집값의 6%만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LTV 확대가 없더라도 대출금과 투자금 비중이 높아야만 가능한 정책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에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대출 규제를 확 완화해가지고 막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좀. 특히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고 올지 또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출국을 하게 됐는데 방미의 이번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네, 중요한 의제가 기존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죠.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지구적인 긴급 재난에 대해서 한미는 우방국가고 동맹인데 그렇죠. 어떤 공동의 대응을 할 것이냐. 일단은 백신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할 것인가 첫 번째고요. 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급을 가지고 그렇죠. 중국과 경제 전쟁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또 요하는 대목이거든요. 백신을 우리가 지원받는다면 적어도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반도체 배터리와 백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제가 통상과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의제로 급부상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전통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관계, 대북 문제 확대해서는 남북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목표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캠벨 차관보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 합의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도 계승한다. 그래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방법을 찾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전모는 모르지만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정책이 실용적, 외교적, 유연성 이러한 원칙으로 대북 관계를 가지고 간다면 어쩌면 이것은 좋은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전통적인 한미 동맹 문제에 관해서는 쿼드에 아마 가입하라는 강권,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도 있으나 이것은 조금 다른 형태로 풀릴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보시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교체 시기인데 지명자인 라 카메라 장군이 지금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논의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주제, 코로나19에 대한 협력 관계 문제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의 허브 구축이라든가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공급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의 구축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백신을 갖다 너무 빨리 갖고 오지 못했고 또 너무 덜 확보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방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네네. 이 4월에 그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방미를 해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이때도 또 화이자 백신을 다수 확보했다. 이런 일본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정상 간의 합의는 아닙니다. 기업체를 별도로 이제 접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좀 불확실하다. 이런 또 이제 일본 내 비판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뭔가 몇 천만 명분의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정부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스와프에 관해서 한국을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한국 정부는 되갚는 책임을 진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글로벌 허브입니다. 자, 이 자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만 어느 나라든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서 미국, 특히 또 그 파트너 한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백신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위탁 생산, 기술 이전,
나가서는 지적재산권의 공유 이런 문제들까지 나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야당이 몇 천만 명분을 확보해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 외교에서 다뤄지기에는 숫자적인 문제는 조금은 이제 빗나간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령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느 나라 뭐 군인이든지 군인들은 연합훈련 많이 하고 좋은 무기 새로 많이 사갖고 오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다시 끌어오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자극하게 있고 되죠.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 오바마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보면은 별거 없이 오래 그냥 끌고 가기만 하는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정권도 이게 또 그렇게 나가나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좀 다르지 않겠냐 얘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북 정책에서 검토가 끝났다라고 발표할 때 제3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사실은 이 무관여 정책입니다. 아예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겠다. 북한 문제는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순위에 올라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은 쿠바하고 58년 만에 수교를 다시 했고요. 중동 문제를 합의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도외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상당히 정상 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는 돈독한 관계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 CVI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완벽하게 타결하는 방식을 미국이 압박하면서 사실은 한 걸음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또 비핵화 전략이 위치한다. 그래서 투트랙이고요. 사실은 압박도 하지만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다. 유연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계적. 북한은 우리가 하나 폐기하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 풀어라. 주고받고 우리가 하면서. 또 이제 풀면 다시 풀어라. 이렇게 가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상당히 좀 화를 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는 우리의 요구와 더 근접했다는 걸 모를 리는 없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1년 반 만에 이제 해외로 이제 정상 외교를 펴러 나가는 건데 되게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갖고 오고 얼마나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이게 전국을 어떻게 또 흔들지 그것도 한번 예측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토요일입니다. 이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오전에 이 두 정상이 3시간 동안 회담을 나누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상 의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낼 거란 말이죠. 모호하면 모호한 대로, 확실하면 확실한 대로 하나하나의 성과들을 합의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제 양 정상이 답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22일 오전에 국내에 전달되면 주말 내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백신 확보 안심이 된다 혹은 안 된다 미진한 성과다 또는 반도체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국내에서 내려질 거고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은 올라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만족도에 좌우될 거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오는지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권 경쟁 그 좀 시를 좀 넓히자, 좀 길게 좀 잡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본인들은 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지도부들이 직접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오죠. 우리 당헌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문제까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곧 아마 이것도 6월 들어가면 이 대선 기획단이 출범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내대표는 기획단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송 대표의 입장으로 보면 원칙대로 한다. 정해져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는
6월에 대선 기획단이 꾸려지면 예. 원내 사령탑인 자신이 연기한다 안 한다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긴 한데 정황을 봐서 또 대선 전략을 잡는 과정에서 연기될지 원칙대로 갈지 거기서 결정할 거니까 난 아직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연기 가능성과 9월에 진행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재보선 참패의 복기를 보면 뭐 후보는 먼저 내세웠지만 흥행이 안 된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을 대선에서 또 겪기 싫은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야권은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데 예. 여당은 시기를 2달 미루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빅3 정해져 있고 잠룡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이들을 가지고 어떤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장 좀 이제 와닿을 수 있도록 꾸며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기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이것이 충돌이 된다면 결국은 분파 갈등이 되겠지만 만약에 연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세엔 지장 없다. 연기를 받아들이면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네. 또는 그냥 연기하지 않고 가되 다른 빅3 중에 2명,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뭐 9월에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 분란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지지그룹들의 또 이제 어떤 지금 예리함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네.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 퍼레이드에서 뭔가 확실한 효과를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뭐 아주 치고받고 서로 다투는 맞습니다. 듯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솔깃할 만큼 흥미진진한 얘기나 아주 뭐 인사이트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말 전시의 당대표고요. 그 전시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결국 정권 교체의 이 커다란 어떤 우리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저희 당의 당원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영남권 당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영남 출신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과 좀 맞서는 모양새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은 그것도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대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첫째,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주저없이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모든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다 합치면 한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내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 예정인데요. 등장하게 되면 10파전 맞습니다. 그런데 다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각 후보마다 주요 후보 예상자들을 좀 한번 쭉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결국 경륜 있게 좀 듬직한 사람이 나서느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실패한 경륜 갖고 뭘 경륜이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젊은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자 나경원 의원은 나름대로 얼마 전에 당내 경선에서 실패했는데 또 그거하고 서울시장 문제하고 뭔가 여당과의 전투를 이끄는 또 그 문제하고 또 다르기도 하겠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당 대표, 당의 리더를 뽑는 것과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재보선이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경선할 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다수였어요. 당심 10%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90%. 근데 이번에는 1차 컷오프에서 당심 50, 민심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반으로 해서 5명을 걷어내고 5명이 통과됩니다. 여기에 주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혹은 김웅 초선 의원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신구 대결이 균형을 맞춰서 만약에 본선까지 간다면 5파전으로 되지만 아마 3파전 혹은 4파전, 3.5파전으로 축약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경원, 주호영 누가 중진을 대표할 것인가와 이준석과 김웅이 어떻게 전략적 결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나경원, 이준석 혹은 주호영, 이준석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내는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지금 이 다양성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몰이도 잘 되고 있고 저는 뭐 중진이 이 신세대를 꺾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품어 안을 것인지가 큰 숙제가 될 것이고
신세대가 만약에 파죽지세로 이긴다면 이것은 보수 정당 역사상 굉장히 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대선의 청신호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경원, 이준석 두 사람은 이 두 예비 후보는 원외입니다만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일단 1등, 2등, 1등, 2등이 계속 나오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 대상에 이제 내일 들어갔습니다. 선언에 따라서 또 파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수부 차관이 30년 만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이 박 차관은 신고한 재산이 마이너스 161만 원일 정도로 검소하게 살며 업무에만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도자기 밀수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인이 대량의 도자기를 구매해 세관 신고 없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고 소매업에 등록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외교관 이삿짐이 이후 언론 보도와 정치인의 입을 거치며 외교 행랑으로 변했습니다. 외교 행랑은 외교 사절이 중요한 서류나 물품 등을 옮길 때 활용하는 것으로 함부로 열어보거나 검사할 수 없는 외교적 특권이 부여되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의 이삿짐에 대해 외교 행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정도 규모의 도자기를 외교 행랑에 포함시켜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다면 저는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수부는 박 후보자가 외교 행랑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도자기를 포함한 이삿짐은 이사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이를 주목하지 않았죠. 이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까지 국회 연설에서 박 후보자가 외교 행랑을 이용해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한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얼굴을 붉히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실까요?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하자 박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물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도자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대부분 저렴한 것들이라며 구입한 금액을 빼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벌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든다며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라는 잘못된 딱지는 떼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도자기는 대부분 영국의 중고시장 등에서 매입한 찻잔이나 그릇으로 국내에서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판매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잘못과 도자기를 공적인 업무로 제한된 외교 행랑에 넣어 반입했다는 가짜 뉴스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뒤늦게 외교 행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며 정정하고 정치권 역시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앞으로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5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주 초반에 안정세를 보이던 환자가 수요일을 고비로 급증하는 모습은 요즘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500명대가 1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2번입니다. 하루 평균 6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가정의 달 모임이 늘어나면서
확산세는 언제든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노래연습장 관련 41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을 비롯해 원주 유흥업소 18명 등 최근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또는 낯선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한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도 문제입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8명이 인도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나머지 7명까지 포함하면 15명 전원이 인도 변이 감염자인 셈입니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검사하고 있긴 하지만 4-5명 중에 1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번 주 감염 양상을 평가해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과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에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되면서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5일 외국인 1명이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른 기도원까지 방문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이 이슬람 금식 기도, 즉 라마단 기간에 함께 숙식하며 종교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 기도원을 방문했거나 또 방문하신 분들과 접촉하신 분들 또 관련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충북에서도 외국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사는 외국인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음성에서도 지난 17일 확진된 외국인의 직장 동료 3명이 감염됐습니다. 외국인 산발적 확진은 지난 16일부터 계속되면서 충북 곳곳에서 나흘 동안 28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은 14명. 보건당국은 경남 김해와 대구에서 많은 우즈베크인이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만큼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갔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 정확한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GPS 추적 확인 중. 강원도 원주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여러 업소를 돌아다닌 도우미들이 9명이나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모처럼 접종자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백신 접종센터. 화이자 백신 수급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가 보름 만에야 다시 열었습니다. 힘 빼세요. 아버님 힘 주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 화이자 2차 접종을 기다리던 300여 명이 무사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2차 접종까지 맞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백신에 대해서 좀 안도감이 있고 앞으로도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그동안 수급이 어려워 2차 접종 위주로만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 대상자들도 이번 주말부터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 현황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아마 저희 접종센터에서 맞으셔야 되는 어르신분들은 원활히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예약한 고령층은 대상자 가운데 절반 수준입니다. 70대 초반에선 예약자가 62%로 높지만 60대 후반은 55%, 60대 초반은 39%로 참여율이 낮습니다. 먼저 신청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금년 후반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화이자의 경우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27일부터 1차 접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후 6월 말까지 다시 2차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75만 9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7.3% 수준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2.3%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0살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백신 접종 참여율이 높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사전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고령층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00여 명이 지내는 한 요양병원에서 1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자 203명은 모두 감염을 피했습니다.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한 70대 어르신입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 22명의 집단 감염에서도 이미 백신 접종을 받은 단 한 사람만이 감염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으려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사망률이 크게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접종하면 다음 달 말부턴 사망자가 급감하고 2달 뒤엔 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에서만 사망자가 나올 거란 겁니다. 7월 이후에는 고령층의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망자의 95%는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지원은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할 거라고 정부는 약속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판정이 모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속에서 두 번째로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행사의 규모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은 1년 전보다 더 간절했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이 5가지 빛깔 연등으로 뒤덮였습니다. 맑은 범종 소리와 함께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던 연등 행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볼 수 없습니다. 좌석을 1m 이상 띄우는 등 방역 수칙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좌석 사이 거리가 넓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10,000명까지 참석했던 이곳 대웅전 앞마당엔 올해는 200명만 참석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청년과 의료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간호사가 함께 불단에 오릅니다. 그들이 손에 든 치유와 희망의 연등이 힘겨운 이 시기를 이겨낼 힘입니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다는 부처님 말씀도 되새깁니다. 신종 감염병과 지구의 기후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살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맑은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사찰 15,000여 곳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렸습니다. 부처님 오는 날로 해서 힘을 내시고 지내시다 보면은 또 좋은 이게 날이 오고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속 두 번째로 맞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규모는 바이러스의 위세에 쪼그라들었지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좀 잘했습니다, 떡코.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네, 5월 23일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가 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보수 야권에서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인가? 또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년 전에 운구 행렬이 막 이어지던 날에 제 기자 수첩을 열어보니까 제목이 검정보다 더 슬픈 노랑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때 매셨던 그 노랑 넥타이인 거죠. 그 넥타이는 아닌데 네. 비슷한. 네. 그때 노랑 넥타이를 주제로 아마 시도 미리 쓰고 아마 참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12주기를 맞아서 행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못하고요. 대부분의 추모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주기니까 네. 12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걸고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공개 연설, 대통령 말씀 이런 것들 4꼭지를 지금까지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다큐가 한 편 이제 내일 공개됩니다. 네. 노무현의 길에서 부산 그 감천마을 삼복도로에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다큐가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알리오 북스 유튜브 방송에서도 대통령의 책 특집으로 해서 유러피언 드림하고 그건 지난주에 나갔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칼의 노래 김문 작가 대통령께서 아끼던 책들이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비평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소소한 이제 굿즈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 가게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상품 조그만 그런 물건들도 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사진 추모 사진전 이것은 이미 그 3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막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 전시회 그래서 주로 미술 작품 중심으로 해서 인사동에 있는 마루 아트센터 거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작품들 그런 겁니까? 기린다기보다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99분이 이제 참여하셔서 저희 재단에서 만든 행사는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는 이제 제일 중요한 행사는 5월 23일 추도식. 이것도 큰 행사로 못 하고요. 저희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서 실무자들까지 100명 이내로만 아주 제한된 숫자로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어서요.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한 인간으로서도 누구나 그렇듯 여러 면이 있는 분이셨고 또 정치 역정에서도 기복이 많았던 분이시고 여러 갈래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재단에서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규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살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리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 보았고 지금도 가슴에 두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힘없고 여린 연약한 사람과 어떤 대상에 대한 연민.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부당한 권위에 대한 분노, 예. 부당한 불의에 대한 분노. 이 연민과 분노가 그분의 마음에 가장 압도적인 감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사셨고 또 그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스스로 마감하신 그런 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이 유일하게 옳거나 최선이 아닐지 몰라도 참 그분다운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아주 그런 면을 좋아했고 그때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뭐, 기자로서 어떨 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기사도 쓰고 어떨 때 뭐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은 지지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또 그것들을 짓누르는 힘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있어서 국내 문제에만 너무 천착하실까 했는데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로벌한 문제, 세계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 그 노무현 정신이 뭐 그 이후에 다른 보수적인 어떤 정권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계승하고 있나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흐름 안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친 과제가 좀 어떤 것은 비슷하고 어떤 것은 좀 다르고 그렇게 합니다만 대체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노무현 정신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정부다. 뭐 그렇게.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잘했으면 어떻고 또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도 가끔 어떤 인사들이 노무현 정신 중요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꺼냅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문구 중에 하나 이렇게 사인으로 자주 쓰시던 게 강물처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정말 좋은 사회라는 바다로 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만나고 산을 만나도 돌아서라도 계속 흐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강물을 받아안는 바다. 그 다 받아안으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같은 분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으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박하는 데 쓰지만 않았으면 뭐 그러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시대정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상황에서의 시대정신하고는 뭔가 이렇게 있다 있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이제 2003년 2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8해 정도가 지났죠. 18해 지나는 동안 세상이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더 심각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점이 없을 리는 없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격차의 확대. 특히 이제 부동산 어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균등의 확대라든가 또 임금 시장 안에서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복지와 급여의 격차
어떤 신분의 심지어는 신분의 격차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인지하는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맥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겨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노무현 어떤 바람이 불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중고등학생들도 돼지저금통을 끌어안고 막 거기에 돈을 담아서 막 성금을 내러 가고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때의 젊은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 근데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젊은 세대하고는 또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오늘날의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20대, 30대들도 저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닥쳐온 시대적인 환경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이 세대마다 차이가 있고 주로 그 젊은 세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또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론입니다. 그냥 모든 세대가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죠. 예. 각 세대마다 뭐 자기에게 짊어진 십자가가 있으니까 분투하면서 헤치고 나가는 것. 그런데 그 마음, 그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겠다. 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20, 30대에 대해서 민주당이 파악을 못한 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아직 못 봐가지고요. 그냥 각자가 자기의 그런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데이터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당들은 옳은 일을 해야죠. 그리고 유권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2030이 되었던 6070이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권자들이 각 집단별로 어떤 고유한 요구 혹은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그 정당과 정부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넓게 고루고루 이렇게 모든 정당들이 그걸 살펴야겠죠. 그렇게 살피는 가운데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또 정치도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조금 더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를 끝난 다음에 대선은 그래도 다를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이 다들 보도를 했었습니다. 대선은 정말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우리 변상욱 앵커께서도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데 그게 말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다 제거하고 맥락을 다 쓴 것 같지는 않아서. 모든 선거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뭐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질 수도 있죠. 민심을 못 살피면 그 정당이나 후보는 선거에서 지는 거죠. 그것도 일반론이고요. 그러나 서울 부산의 임기 1년 재보궐선거와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선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으나 그 양상이나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앞뒤 맥락을 잘라내고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뭐 격려하는 듯한 걱정 마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참 거죠.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말한 제가 잘못이죠. 뭐. 얘기하기가 더 무서운 주제를 하나만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나름대로 대권 이제 예비 주자들이 막 나서고 있는데 대개 지금 3강으로 굳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누가 제일 노무현 정신을 계승을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아니요, 못할 수가 없죠. 그거는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규정해서 판정한다는 것은 지적 권위주의 독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의 대권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걸 갖춘 인물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데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을 모두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누구든 상관은 없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껄끄러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과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검찰이 좀 위압적으로 뭔가 재단의 어떤 재정 상태 같은 것을 들여다본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잘못 오해를 사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하셨고 그 건은 지금 검찰 조사를 한번 받으셨나요? 예,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예, 그래서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에 이미 가지고 갔고요. 예. 또 뭐 한동훈 검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그것도 법원에 가 있어서 예. 그 이제 법원 가서 얘기해야죠. 예. 뭐 이야기할 문화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사과는 일단 한번 했는데. 예,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만 제가 의혹을 가졌고 그런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입증을 못해서 입증을 못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잘못 알았다고. 예, 그것이 이제 저 나름의 책임지는 방식이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이제 묻겠다고 국가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검찰하고 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법정에 가서 또 얘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려다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미처 다 못한 상황에서 얘기를 꺼내셨다는 뜻이 됩니까?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법정 밖에서 하기가 좀 구차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할 바는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그것이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또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경위와 뭐 이런 과정을 다 이제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살다 보면 이렇게 그 법정으로 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사건이 이상하게 좀 유야무야 돼버린 상황입니다만은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어떻게든 캐보겠다고 그것을 달라고 했던 기자와 그것을 나름대로 뒤에서 뭐 훈수를 뒀던지 지원을 했던지 간에 그 어떤 검찰의 간부와 이 두 사람의 연계는 이상하게 그냥 더 이상 수사가 안 되고 그냥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한테만 따로 어떤 구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는 이미 그 한동훈 검사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진행자가 물어보시기에 저는 안 밝혀질 걸로 봅니다라고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안 밝혀질 거고요.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뭐 이동재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제가 비리가 있는데 그걸 감추는 데 성공한 게 아니고 있지도 않는 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모해 위증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재 기자가 그 동료들과 함께 그 이철 씨를 협박한 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게 된 거고 그 검사와의 관계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도 모르고요. 다만 공개된 녹취록, 대화 녹취록이나 채널A 자체 진상 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공모의 혐의를 둘 수 있는 근거들이 없지는 않죠. 근데 또 제가 그거 제기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이제 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 한 문제니까 저는 뭐 그냥 한숨 한번 내쉬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읽어보면 정황상에 뭔가 조금 아직도 좀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근데 뭐 기소당한 상황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그 질문은 아니 못할 건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미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그 공개된 녹취록과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외에는 저도 다른 데이터가 없어서 그 정도 선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고요. 검사 범죄는 원래 언터처블이었고요. 지금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치 바깥에 있는 권력 집단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시급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숱한 논란과 공방이 오고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민주주의에 뭐 완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쌓여 있던 문제가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도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원래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좀만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제동장치가 풀리면 완장차면 다 휘두르고 싶죠. 그런 문제여서 인간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화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문제를 좀 완화하는 거라고 보고 언론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된 것도 없었고 저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로만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정치권으로 다시 오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할 생각이 없고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노 대통령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는 믿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저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팀을 믿고 그 가치가 계속될 거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투기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은 가치가 좀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도 많아요. 무너질까 봐. 네네. 가상화폐가 완전 새로 나온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할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가격이 오르면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투자를 했다가 또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 아 이거 거품이야 얘기하는 것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쌓아올 조금 히스토리가 부족해서 그런 시선이 더 가속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중에 벼락 거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만 나중에 보면 거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해봤어요? 해봤죠. 결론은 해봤더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도 그 주식 투기판에 뛰어 들어가지고 어떤 한탕을 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일단 제가 성공할 확률도 희박할 뿐더러 그게 어떤 사회적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우리나라의 그런 주식 차익으로 인한 어떤 투기 소득보다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의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소득에 대한 훨씬 전환적인 어떤 인상,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의 이유는? 원래는 같이 있는 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소통할 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이제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서로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혼자 있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남편이란 존재는 뭐 별 볼일 없을 때가 많은데 혹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있을 때는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좀 없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결혼은 사실 출산이랑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비혼주의자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얘기해 봤어요? 네, 얘기해 봤죠. 오케이 하셨어? 오케이 안 하셨죠. 압박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네,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사실 그럴 거면은 지금 독립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제 가치관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경험을 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분명히 또 생각을 하고. 주변에 비혼주의 친구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들어봤어요? 결혼하면은 내가 아니라 이제 시댁 식구 이런 거 힘들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러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결혼과 관련해서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아직도 여성에게는 좀 제약도 많고 불평등한 건 많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제는 많이 평등해졌다 생각을 하는 편이고 집에서도 평등한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을 하면 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딩크족도 있고 본인은 어때요? 막 지금 막연한 생각으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더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 확보 때문에 없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성도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몸이 불편한데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도 충분히 가서 뭐 사무 업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 가려면 가지 뭐라고 여성도 군대 가자에 스티커를 붙이신 이유는? 지금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안 갈 이유도 없지 않나.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정해진다면 저는 그것도 뭐라 그래야 되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갈 필요 없다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여성을 징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런 뭐 정쟁의 위협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사병이나 아니면 뭐 모병제로 조금 더 접근해가는 방향성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녀의 갈등으로 자꾸 이제 뭔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권리로 몰고 가거나 자꾸 이슈화 시켜서 그런 건지 실제로 남성, 여성 사이에 그 정도의 갈등이 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충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항상 갈등은 필요시 되어 온 이런 도구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지역이었다가 아니면은 세대였다가 지금으로는 이제 남녀 갈등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보신 대로 20대 청년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결혼, 남녀 갈등 세 가지 주제를 정해서 찬성, 반대 스티커를 붙이게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55명이 답을 했습니다. 투자한다 13, 안 한다가 42명입니다. 물론 표본 수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3배, 훨씬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이 20대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광풍이라고까지 해야 될까 싶긴 하고요. 그런데 제 짐작보다는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답한 청년은 51명 중에 6명입니다. 이 밖에 결혼은 해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그다음은 여성 징병, 남녀 간의 갈등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지였습니다. 찬성 10명, 반대는 37명.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남녀 응답 비율입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도 꽤 나왔습니다. 까짓거 못할 게 뭐가 있냐? 사무든 전투든 다 할 수 있다. 또 남성 중에서도 여자를 왜 군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징병에 반대한다. 이런 스티커를 또 붙이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남녀 모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일방적인 태도를 고집하거나 그리로 이렇게 쏠려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서울의 대학 학생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수준이어서 전체를 대표할 만한 건 아니라는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언론에서 취재해 보도했던 20대 남녀의 어떤 오해와 진실, 그 마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성별 갈등만 부추기는 기성세대가 오히려 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20대 여성, 남성 모두 다 똑같이 힘들다. 그리고 서로가 힘들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 그다음 취업, 집, 재테크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좀 어떻게 정책을 잘 해봐라.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을 쓰는데 청년의 욕망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하고 섣불리 대들고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가 여론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우려나 걱정, 20대의 마음을 얻기 등등 분석과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청년들은 건강하고 또 깊이 있게 합리적으로 사회의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청년에게 더 귀 기울이지 않고 늘 귀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만 황급히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임의로 해석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기성세대, 기성 언론이 청년 문제에 더 진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 정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6365님, 벌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되는군요. 생전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1370님, 미국 방문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2달 뒤 접종을 안 받은 고령층에서 나름대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2071님, 백신 접종자와 접종 안 한 사람의 감염 사례를 보니까 신속히 접종하는 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3님,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 되십시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름처럼 더운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